안녕하세요. 요즘 아빠입니다. 오늘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저 같은 아재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,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고 좀 전문가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쉬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그 금융 쪽 담당하는 기자로 있고요. 암호화폐 전문가라기보다는 금융 쪽 취재 기자라는 게 더 맞고,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투자 대상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김 기자님,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예요?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다 생소하단 말이죠. 그런 분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? 돈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화된 게 화폐. 이 화폐가 옛날에는 조개였을 수도 있고, 조선시대 때는 쌀, 이런 뭔가 현물, 최근에 금이었겠죠. 중앙은행에서 찍고, 그다음 정부에서 이 화폐가 보증을 해주는 게 현재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.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, 중앙은행이 혹은 정부가 보증하지 않고도 우리끼리 서로 믿으며 쓸 수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암호화폐는 현물이 아니라 암호화된 코드로 유통이 되는데, 이거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화폐처럼 믿을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암호화폐. 암호화폐 이전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.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는 걸까요? 그 블록이 체인, 연결되어 있다는 거.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는 화폐라고 하면은 해킹이 됐는지 복제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, 우리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나 열 수 없게 암호화를 시켜놓고 A라는 블록, B라는 블록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블록이 지시성 맞다 그러면 앞에 있는 블록도 맞게 되는 거고, 중요한 게 왜 분산 원장이냐 하면은 해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부 하나 위변처럼 쉬워요. 근데 50명이 전부 다 갖고 있는 장부를 해킹해서 고치겠다? 불가능하죠. 그게 50명이 아니라 500명, 5,000명, 그 이상이 되면 더 어려워지죠. 그렇죠.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개념은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블록체인 서비스, 블록을 생성해주고 이 블록이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내 컴퓨터 자원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그 시스템을 누가 주느냐? 각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조금씩 나눠주는 거거든요. 자원을요. 그리고 그 와중에 블록이 형성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이 거래 내역이나 기록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거죠.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현재 은행 거래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것들을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에서 인정하면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거고, 정부의 중앙 집중형으로 이제 관리를 할 건데,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은 개인과 개인이 마치 체인으로 연결된 것처럼, 그러니까 내가 김 기자님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두 사람만의 거래이지만 이 거래가 다른 또 블록하고도 연결이 돼서 내가 돈이 있는지, 내가 돈을 실제로 넘기는지 체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? 그 전에 이게 왜 2010년도 이전에 왜 안 됐느냐,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기 힘들었으니까 보증할 수가 없던 거예요.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분산 원장,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블록체인 위에서 암호화폐가 구동이 되면서 개인과 개인이 중앙정부나 은행에 간섭 없이도 믿고 교환할 수 있게 된 거죠. 얼마큼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렵죠. 저도 김 기자님 말씀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봐도 참 이게 머리에 이제 이해가 안 사이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, 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디지털 제품이라든지 이 언어들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어르신들 핸드폰이나 프로그램 가르쳐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. 요즘 20대들이나 그 이전 혹은 20, 30대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배우거나 학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득하듯이 이제 그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뭐라 그럴까요?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시중은행과 거래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려다 보니까 딱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사실 10대, 20대, 30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템을 주고 팔잖아요. 질문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무 시간에 주식하시는 분들 출근하면 다 그 주식장 피고 있고 9시 땡 하면 다 화장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비트코인은 막 24시간 움직인다라고 하고, 말도 안 되게 이제 등락이 이루어지고, 비트코인이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일단 먼저 전제를 깔아야 될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에 들었는데, 2009년 전에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? 그 서브프라임? 그렇죠.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, 은행들이 자기 탐욕으로 해서 많은 모기지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파생 상품 만들어 팔아 놓고서는 그에 대한 부실을
전부 다 국민들 또 함께 된 맞아요. 거였거든요.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억 원의 보너스를 챙겨서 그걸 잘 먹고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일반 미국인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. 길에 쫓겨나가고 그랬죠. 예. 예.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보다 회의감이 높아졌을 때에 사토시 나카모토 익명의 개발자 혹은 개발자 집단이 이걸 만든 거였거든요. 왜 만들었냐?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교환할 수 있는 평등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나왔던 게 비트코인입니다. 100년인가 150년 동안 2100만 개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. 지금까지 한 1600만 개 정도가 맞아요. 나왔거든요. 나왔고 아마 한 200만 개 정도 분실이 됐대요. 일단은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봐요. 왜냐면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분명히 유망하지만은 현 시점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최근에 보니까 기관에서도 어떤 자산을 표기할 때 비트코인을 또 표기하기도 해서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고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가격이 출렁출렁하다 맞아요.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최근에 뭐가 사서 들어가신 분보다는 작년 혹은 재작년 비트코인 가격이 재정에 때 그쵸 파동이 났죠. 예, 지금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시점에서는 좀 약간 불안하다. 최근에 이 장세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이 비트코인까지 이제 투자금이 몰린 거예요. 근데 이 상황이 3년 뒤, 5년 뒤에 똑같을 수 있겠느냐?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현재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.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여서 이걸 낮출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이 낮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?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 얘기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몰렸던 이 유동성들이 떨어진다는 얘기 되는 거고.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제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.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 인플레이션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죠?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그쵸? 얘기긴 한데 지금 급여 생활하신 분들, 직장인분들 힘드시죠? 기준으로 이 급여는 오르지 않고 물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실물가 올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. 준비라고 할까요?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지난해에 한창 그 저금리 0.5% 기준금리에서 시중금리가 낮아져 있을 때 동학개미운동으로 하여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많은 카카오 등 많은 주가가 올랐는데 은행주 그러니까 뭐 이런 KB금융이나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밑바닥이었다가 올해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까지 30% 넘게 올랐어요. 작년에 못 올랐던 게 올해 오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 자산가들,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 하나 안 먹이는 사람들은 금융주가 돈을 더 많이 벌 거를 빼앗나고 있는 거예요. 이 맥락이 뭐냐? 이미 시중에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장기채, 채권 시장에서 3년 이상, 5년 이상 투자라는 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대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거고 이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연내에 연방준비제도가 아니 한국은행이 연내에 지금의 거의 제로 수준의 금리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? 그건 의문입니다.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그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안전자산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. 일단은 암호화폐처럼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몰려서 가격이 올라갔던 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성장주와 가치주에서 성장주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참 올라가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. 그것들의 주가 떨어지게 됩니다. 지금 저희가 어떻게 암호화폐,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, 뭐 금리 관련돼서 시중의 상황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.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이 아니고 저처럼 직장생활하고 개인사업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뉴스 한 줄 보기 쉽지 않거든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요즘에 뭐 직장인들 가운데서 이야기해보면 연봉 협상 잘 돼서 급이 올라간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. 위에 있는 임원들 뭐 승진했다 이거 부러워하지 않고요. 오히려 뭐 직급이 낮은 뭐 대리나 평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집값이 몇배가 올랐어, 몇 억이 올랐어 라는 것들이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럴 때 저희 같은 서민들은 박탈감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애써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 여기에 또 비트코인이다, 투자다, 투기다, 뭐 몇천 퍼센트가 올랐다, 뭐 영차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귀를 닫고 살고 있거든요. 오늘 이렇게
촬영을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오히려 또 이럴 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건 하나 살 때도 고민하고 사지 않습니까? 뭐 적금을 할 건지 예금을 할 건지 주식을 할 건지 펀드를 할 건지 말씀처럼 비트코인을 투자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.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저희가 말씀 나누는 것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뭐 이렇게 댓글 달지 마시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악플도 관심이죠. 아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위로의 일화 하나를 좀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아는 지인 20년 전쯤에 주식방송 같은데 리포터를 하셨대요. 근데 얘기 좀 들어보니까 20년 전에도 그때도 주식 부자는 많았습니다. 지금에 못지않게 주식 부자가 많았는데 그래서 나 얼마 벌었어 떼부자 되고 막그 벼락부자 되고 분들이 많았거든요. 20년 뒤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오를 때 많이 방방방 뜨지만은 기쁨이 100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근데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마음의 상처는 거의 1.5배 정도, 2배 정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. 앞서 말씀드렸던 20년 전에 그분들이 왜 10년, 20년 뒤에도 잘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뭐 10분 중 3분이 어디로 가고 잘 모르시냐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주식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너무나 심란하게 바뀌는 거예요. 맞아요. 내 주식은 떨어지면 당연히 기자님 말씀처럼 속상하고 남의 주식이 오르면 또 그거 배가 아파요. 배가 아파요. 예.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는데 아 참 그런 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넣는 순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의 어떤 이 시대에 수익을 낸다 이거죠. 뭐 몇십 퍼센트, 몇백 퍼센트 낸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멘탈 관리, 그러니까는 방향을 보고 가치에 투자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그 멘탈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의 수익 같은 경우 지금 남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내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당신은 부자가 된 데 있어가지고 얼마의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를 했냐 물어봤는데 궁금하네요. 기본 종잣돈 5억으로 봐요. 아 시드머니가 5억이다? 40대 초 42살, 43살에 이미 5억 원을 모아서 그 종잣돈을 해서 부동산도 하시고 재테크를 하면서 불리셨어요.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진행자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현금으로 순수하게 5억을 갖기란 불가능해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부수입이 생길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은 오히려 보면 재테크의 수익률도 앞설 수 있다. 왜냐? 지금 현재 시중의 금리가 1%라고 치웠을 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을 번다.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. 그렇죠. 120만 원이면 내가 1억 2천만 원의 자산을 갖고 최소 넣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. 1억 2천만 원의 자산을 갖고 돈을 부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요즘에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하시잖아요.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대리운전, 또 핸들러 그리고 또 이렇게 플랫폼 뭐 배달 같은 거. 그러니까 뭐 모녀가 막 택배를 돌리신다거나 정말 젊은 세대 같은 분들이 그 백팩 메고 이렇게 배달하시는 것들 많이 봤는데 그게 뭐 단순하게 경기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 부수입으로 요즘엔 또 이렇게 그 투자, 뭐 사이드 잡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강남 건물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많이 용기를 얻었던 게 그렇게 해서 10만 원, 20만 원 버는 게 뭐 없는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10만 원이나 2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내 자산 가치가 만약 은행으로 하려면 말씀처럼 뭐 1억이 있어야 한 10만 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수입을 올리시면서 자기 역량을 좀 커리어 개발을 하셔가지고 올리셔가지고 자신의 부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해서 뭐 한 달에 몇만 원 벌기 위해서 그 몰입하는 거 시간을 차라리 내 자기 개발에 좀 쏟아서 공부를 하고 뭔가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거를 높인다고 하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투자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을 수도 있다. 이 말씀드리는 거죠. 예. 지금 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.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걸 못 지키는 거고 남들은 뭐 이 차고 넘치는 정보화 시대에 왜 그거 못하냐, 왜 거기 뭐 투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그 정보가 없다는 거 같은 어떤 그런 고립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.
뭐 최근에 뭐 책을 하나 쓰셨다라고 하는데 뭐 출간이 된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6월 1일에 좀 나오고요. 아마 그게 금융 초보자들을 위한 뭐 금융 초보자 알고 싶은 질문 탑 70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 초보자들을 위한 책으로 나오긴 합니다. 뭐 광고 아니고요. 뭐 광고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요. 그 책 나오면 뭐 저도 한 권 구매할 거고요. 뭐 제가 뭐 책 제목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밑에 디스크립션 창에 우리 기자님 양력하고 책 정보 주시면 거기다 링크 같은 거 올려드리고요. 뭐 책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뭐, 제가 그 진행자님 증정할 좀 해가지고 제가 가져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단순하게 비트코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, 비트코인, 또 시장 상황들,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좀 장황하게 해봤는데요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볍게 들어주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끔 뭐 들으실 건 듣고 또 버리실 거는 이렇게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. 종종 나와주시고요. 네, 한번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금융 관련된 부분들 이럴 때는 또 모셔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요즘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